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2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경영조직론 기초입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니까 그래도 인사 시간에 이제 오신 분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노무관리와 약간 교집합이 있기도 하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PPT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되, 여러분들이 받은 그 책자 자료는 184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4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우선 제 양력이 나왔는데, 양력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20기 노무사로 인사 노무관리와 그다음에 경영조직을 강의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간 학습 일정인데 인사랑 동일하게 제가 반복을 드리기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영조직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뭐 카페나 아니면 정보를 들으셨을 때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 정말 공부할 양이 많다, 그다음에 이론의 어떤 향연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순환부터 3순환까지 4번의 사이클을, 책을 각각 몇 번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순환별로 3번은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무리 방대한 범위라고 하더라도 12번 정도는 보게 되면 그래도 잘 숙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방대한 양이지만 잘 정리를 해서 12번 정도 반복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이제 3번을 볼 수 있느냐, 요거를 말씀드리면, 우선 예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습까지 하면 사실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거 배운다는 거구나, 대목차 정도 그냥 이렇게 터치하듯이 보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 때 그냥 줄치라고 하는데 그냥 밑줄 긋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밑줄을 긋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면서 요거 나한테 잘 와닿는다 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연기 때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책을 가지고 오시고 오른쪽에 연습장을 하나 이제 피신 다음에, 만일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냥 줄 긋고 이런 거,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 정도는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 한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매주 매회차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0순환 1순환 때는 쪽지 시험을 위주로 봅니다. 그런데 2, 3순환 때는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3순환이 되느냐, 본 강의 그리고 복습할 때 2번,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때 쪽지 시험 보기 직전에 초치기로 이제 보게 되는 게 또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3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순환별로 3번 정도 보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1주 또는 2주 정도의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족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한 12번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시험의 핵심은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개요 18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인사와 다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사노무관리와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우선 인사노무관리는 실용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용학문, 실용 과목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내용 그리고 기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써도 되겠다,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내용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쓰는 게 적합하다고 보인다. 이걸 공부하는 게 인사인데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실용학문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이론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대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 직접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기업에 또는 구성원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고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서 증명을 해봤더니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 인사는 실용학문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이론학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한 그 낭설 중에 소설을 써도 비벼 써도 점수가 나온다. 근데 소설에도 결이 있어요. 정말 소설이 아니라 신춘문예급 소설을 쓴다고 해서 당연히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논리 때문에 나는 이러한 기법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정 학자의 5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5가지인가요? 또는 왜 6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아니라 왜 5가지예요?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점 답안 구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인사와 똑같이 50점짜리 논술 문제 하나 그리고 25점짜리 약술 문제 2개인데 이것을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뭐에 대해서 쓰시오 50점 이렇게 물었었는데 최근에는 사례 문제로 묻고 있어요. 또는 분설형 문제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략 한 3년 정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또는 홉스테드의 가치 분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50점 이렇게 물었다면 최근에는 자 홍길동이 있다. 그런데 홍길동은 한국의 공장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하던 방식과 다르게 미국에서 지시 통제를 하니까 말을 안 듣더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홉스테드의 이론을 활용을 해서 그 구성 요건을 설명을 하고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이것을 서술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오히려 경영학에서 사례 문제는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지금 막 엄청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우선은 이론을 잘 공부를 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담백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은 사례형 그리고 분설형으로 50점짜리 통으로 묻는 게 아니라 50점 중에 10점, 30점, 10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고시가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시 스타일로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서술형 답안 작성 방법 요거 인사관리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혼동하시는 것 또는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술형 답안 작성 방법은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쓰는 특수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 핵심 단어 한두 개 정도 그거를 이제 써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외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치중해서 조사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한테 잘 와닿는 핵심 단어 요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자, 어떠한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조직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직 안에 남녀뿐만 아니라 또 종교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게 되냐면 자, 인간의 정신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심리학 이게 이제 또 기반이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떤 양태를 보이는지 이것도 접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치학, 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유리하게 쟁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권력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치학도 여기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경영조직론은 완전한 종합 학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부터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까지 여러 가지 학문들이 완전히 혼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선대학자들이 심리학부터 인류학까지 쭉 연구를 한 것을 잘 정리를 한 것을 우리가 배우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아니면은 군대에 가셨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 경험이 있었을 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좋은 이제 사례는 나도 저런 리더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이제 상사가 되고 싶다. 내 롤모델 이런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학문을 적용해서 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뤄보는 게 경영조직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겁먹기가 정말 쉬운데 심리학적으로 저 사람은 지금 정신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한정된 자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성과급 같은 거 있잖아요. 성과급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저런 암투 행위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셨을 때 또는 컨설팅을 할 때 그 기저 이론, 기반 이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185페이지에 맨 밑에 직무관리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좀 조합을 하면서 잘못 이제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관리의 범위, 요거는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경영조직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4가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조직관리 이해, 이거 개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인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187페이지에 자, 개별 구성원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모여서 팀이나 부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게 집단 파트예요. 그래서 집단 파트 같은 경우에는 195페이지에 집단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3번. 자, 그 다음에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2명 이상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훨씬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보는 게 조직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직 수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살펴보시면 되냐면 책의 10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자, 1번은 개요, 2번은 구성원 개인, 그 다음에 2번은 2명 이상의 어떤 팀이나 부서, 집단, 그리고 3번은 가장 넓은 범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끌고 갈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개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1시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집단에 대한 부분 1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조직에 대한 부분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책을 보면서 같이 그냥 쭉 따라와 주세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거 배운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86페이지에 이제 조직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도대체 뭐고 조직 관리에서 관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조직 관리 그리고 목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rganiz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은
자, 여러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 정의에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공통된 설명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목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목표가 뭐죠?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을 한다거나 완성을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부가가치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우선은 체계화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효율적으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명백하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누구는 어떤 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호작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일을 수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을 계속 교환하게 되면 더 나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나 의견이나 감정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느낌만 보시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도를 이제 일련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조직도를 구성을 해서 정보 같은 것들을 교류하는 어떤 집합체를 의미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특히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경영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기업 안에 내부 운영만 잘해도 성과가 났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기술 환경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환경에 동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환율이 올랐다 또는 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다.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응을 시키도록 하는 일련의 사회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기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마음에 와닿는 게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다 외울 수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우선은 나한테 와닿는 거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교환하고 교류한다는 거 그리고 집단이구나.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느낌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우선은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앙리 페이올이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페이올이 제시한 관리 활동의 세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앙리 페이올은 누구냐면 프랑스의 경영학자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영학자이면서도 경영관리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광산업체의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고 하는 거 뭐죠? 조직의 상층부에서 큰 그림 그리고 밑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자,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5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자, 계획을 한다는 건 뭐냐면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조직이 달성해야 될 그 궁극적인 목표치. 이 청사진을 그리는 게 계획입니다. 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물자, 자원들을 써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구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조직화입니다. 조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원이 원래 4가지가 있는데 자, 물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재무 자원, 즉 돈도 있고 정보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을 어떤 부문에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10명이 또는 50명이 또는 100명이 돈은 어느 정도로 은행에 빌려와서 어떤
어떤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직화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건 없죠. 뭔가 리더가 강하게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지휘입니다. 그래서 리딩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 부서나 팀의 지도자 또는 관리자 또는 리더들이 강하게 통제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자, 그런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항상 갈등이 발생해요. 2명 이상만 돼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코올디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갈등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의견이 너무 다르고 이해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즉 갈등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통제 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초에 설립했었던 그 목표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현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청사진에 맞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현 상태와 이상적인 궁극적인 목표 달성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이 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POLCC라고 해서 앞 글자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따가지고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프랑스의 경영학자였던 앙리 페이올이, 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규모가 크든 작든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요 5가지가 수행되어야 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관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조직 관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목표 달성에는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기업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명예를 획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필요한데, 자, 그걸 우리가 조직 효과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효과성이라고 하는 effectiveness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효율성이라고 하는 용어랑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효율성과 효과성은 완전히 똑같은 용어는 아니에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인풋 대비 아웃풋, 즉 들어가는 자원 대비 산출물이 가장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인풋은 적게 들어가고 아웃풋은 극대화되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효과성은 인풋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산출물이 나온다면 그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겠죠. 그렇죠? 약을 먹을 때 자, 한 번에 그 약을 복용하고 낫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내내 그 약을 복용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인 경우 한 번 복용했을 뿐인데 바로 다 나았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내내 먹었는데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한 2주를 먹었어요. 2주를 먹었더니 낫긴 나았어요. 그거는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즉 경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했다면 효과성에 우리가 근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수준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수준에서 배우게 되는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그래도 한 시트에 제가 다 넣은 겁니다. 이거 그냥 다양성, 지각, 성격, 가치관, 태도, 정서, 동기부여, 학습 이런 것들 배우는 거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느낌을 느끼시면 되냐면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자,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개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자,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개인차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 요것을 다양성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사람은 다 다르구나. 그래서 현상을 한번 봤더니 조직 내부에 있는 개별 구성원들을 다 봤더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존재한다. 자, 그런데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개별 구성원들이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지각을 특히 환경이나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지각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도 다르고 자, 개별 구성원들의 신념 체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태도를 또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개인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된다. 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보이게 되는 느낌의 부분, 즉 정서나 감정 이런 것도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죠? 조직 입장에서는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즉 조직 효과성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뭘 해줘야 된다?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동기부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성격도 다를 거고 가치관도 다를 거고 태도도 다를 텐데 계속 윤활유를 부어주면서 동기부여해서 어떻게 한다? 바람직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성과평가를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즉 기업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준에 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자, 원하는 그 수준까지 달성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화 통제시켜서 학습을 통해서 결국 또 다시 어떻게 한다? 성과를 창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공부하게 되는 게 개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 각각에 대한 이제 개념 그리고 관련 이론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 다 다르다는 거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면적인 모습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다양성의 유형이 사실은 있는데 표면적 다양성과 내면적 다양성, 요게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 다양성은 뭐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신분 특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설문지 같은 거 누가 돌리면은 자,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성별은 뭐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표면적 다양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보시는 내면적 다양성이죠. 이거는 가시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신 어떤 분을 계속 보면서도 이분의 어떤 철학이 무엇인지, 이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다양성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표면적 다양성은 문제가 뭐냐면 고정관념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나이가 많다 그러면 무조건 고루하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표면적 다양성이 결국은 많은 고정관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적 다양성을 통해서 이해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나 신념이나 성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 더 알게 되면 이해도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밑에 보시면 관련 연구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는 그 내면적 다양성 중에서도 자,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요 개념, 요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이제 잘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표면적 다양성이 아니라 내면적 비가시적인 다양성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역량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량이 바로 능력이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많은 학자들이 1970년대부터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개념에 막 밑줄 그으시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 자, 운동선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역량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여기 어디에 있냐면 자, 높은 성과를 내는 탁월한 고성과자.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굉장히 일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하는 고성과자로부터 관찰되는 특성인데 특성이 이제 심리적인 멘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임감이 있다거나 굉장히 성실하다거나 행동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뭐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김연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그냥 잘 타는 게 아니죠.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멘탈이 정말 강하죠. 뿐만 아니라 성실합니다. 그래서 고성과자에게 관찰되는 심리적 행동적인 특성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게 뭐냐? 역량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스펜서와 스펜서라고 하는 부부예요. 스펜서가 이제 2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타가 아니라 부부예요. 부부라서 이제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어떤 부부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이제 빙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빙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해수면이에요. 해수면이라서 위에 보이는 부분, 가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수면 밑은 어떻죠? 안 보인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자, 어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스킬 같은 것들은 바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자아 개념이라든지 동기부여 정도라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 5가지가 역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연구를 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결국 뭐다? 고성과자의 특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도 이제 내적, 내면적 다양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창의성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예전에는 이제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 구조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싸게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기업, 좋은 산업의 조건이었었지만 지금은 어떻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 그게 결국은 산업 구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여기 이제 보시면 지식이나 정보를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합에 우리가 한번 조금 의미 부여를 해봅시다. 자, 조합은 뭐죠? 결합시키는 건데, 자, 무에서 유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지금 조합시키는 행위를 창의성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노무사 업계나 아니면은 이 강의 업계에 있어 보면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을 잘 결합하는 사람이 오히려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을 창의성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단지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 요걸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자, 참신하다라고 하는 건 새롭다는 거예요. 완전
완전 브랜뉴, 그리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 실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실용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뭔가 짠 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요. 전문 분야의 지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요것과 요것을 조합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그게 창의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하는 게 이제 이런 의미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숲을 막 지나는데 이게 뭐죠? 나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무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한 거다? 개인차가 있는 다양성 안에서, 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다양성도 있지만 내면적인 다양성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역량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넘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성은 정리하고 이제 지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각은 영문으로 이제 perce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지각 한번 개념을 보시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선택, 조직, 그리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어떤 책상이나 의자 또는 뭐 전자칠판이나 탁자 또는 저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있는 어떤 사실 또는 물건 또는 대상을 내 눈으로 또는 그러니까 오감을 활용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 김유미 노무사를 봤는데 되게 깍쟁이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털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환경에 놓여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오감을 활용하게 되는데, 오감을 활용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본인이 어떻게 조합하는지도 다 달라지면서 완전히 지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인사관리랑 연계시켜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자, 어떤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성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좋은 정보만 내가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죠?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됨됨이도 대단하고 성과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하필 나쁜 부분만 그때 그냥 봤어요. 그러면 그 다른 상사를 어떻게 평가한다?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사가 또는 뭐 동료가 또는 고객이 어떤 상황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런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약간 터치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경에는 뭐가 있다? 사물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사실 대물 지각은 사물에 대해서 지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인 지각은 사람에 대해서 지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경영조직론에서 대물 지각은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책상을 어떻게 봤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어떤 사람, 동태적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물 지각보다는 대인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인 지각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지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대인 지각의 과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인상 형성 이론이 있습니다. 인상 형성 이론, 이게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느낌, 이걸 우리가 인상이라고 하거든요.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딱 관찰하거나 지각했을 때 갖게 되는 느낌을 우리가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 과학적 원리를 따지게 되는 게 인상 형성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솔로몬 애쉬의 실험이 있어요. 인상 형성 원리와 관련해서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설명 들어보세요.
자, 솔로몬 애쉬가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왼쪽의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 가상의 사람이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세고 질투가 강해 라고 설명을 했고,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 질투가 강하고 고집세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근면하고 똑똑해. 자,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순서가 다르죠. 즉,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먼저 나열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좀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나열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실험 대상자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약간 호감의 정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비호감의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두 효과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초두 효과. 여기 이제 딱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온 정보가 무게, 중량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솔로몬 애쉬의 초두 효과와 관련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인데 어떻게 배치하냐, 순서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지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상 형성 이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죠? 심리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상 형성에 있어서 처음 들어온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더 중량감이 무겁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인 이론이 있어요. 귀인 이론이라고 할 때 귀인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원인을 추적한다는 이론입니다. 뭐에 대해서 원인을 추적하냐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이론이 귀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인 이론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 연구 결과를 좀 알려드리면, 특히 사람들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귀인을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도 물론 귀인할 수 있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귀인 성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2차 시험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 막 합격수기를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합격수기 제가 몇 개는 봐요. 몇 개는 보면 이제 뭐라고 쓰느냐, 나의 어떤 결연한 의지, 그리고 나의 어떤 이 대단한 행동력, 이것을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떨어지게 돼요. 불합격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강사들의 책을 불태워라, 화형식 뭐 이러면서 분석행료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로 귀인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자, 송중기랑 송혜교가 이혼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혼했을까? 누가 문제일까? 성격상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원인을 추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귀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귀인 이론은 오늘 이제 다 공부하기보다는 특히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각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격, 영문이 이제 personali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성격은 요 영문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라틴어의 페르조나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을 읽거나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극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이 쓰고 나오는 마스크 있죠, 탈. 요걸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가졌구나. 항상 화를 내는 성격인지 아니면 온화한 성격인지 웃는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탈을 보고 추론했다고 하는데, 이 탈을 페르조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의 개념은 사실 여기 이제 학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고든 올포트라고 하는 학자가 한 개인의 독특한 환경 적응 방식을 성격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한 개인의 환경 적응 방식을 우리가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 있어도 꾹꾹 참으면서 눌러 담는 사람이 있지만 막 발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강의실이 많이 굉장히 더워요. 더울 때, 아유, 그냥 참고 말지. 뭐 어차피 2시간 후면 끝날 건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바로 데스크로 내려가서, 난 못 참겠다. 나는 굉장히 지금 더위에 취약한 사람이고, 당장 에어컨 틀어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적응 방식. 이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못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 성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물론 성격도 약간은 바뀌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 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20%, 10% 정도는 후천적인 어떤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성격은 웬만해서는 바뀌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뭐 이성 교제를 할 때, 저 사람을 내가 뭔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 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선대학자들이 이미 뭐라고 했다고요? 바꿀 수 없다. 80%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성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어떤 나무를 공부를 하게 되냐면 MBTI 이거 그래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빅5라고 하는 5대 성격 차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MBTI라고 하는 것의 원래 정식 풀 명칭은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해서 이것을 개발한 사람의 명칭을 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이거 인터넷으로도 자기 성격을 한번 진단을 해볼 수도 있고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MBTI를.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는 가운데 있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발산을 하느냐 아니면 내부로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자, 정보를 수집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감을 활용해서 내가 듣고 보고 이런 거 아니면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직관, 촉에 의해서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활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관이나 촉, 느낌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을 이 밑에 직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판단을 할 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더 쓰느냐 아니면은 좀 더 지성적인 부분을 쓰느냐, 이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고형, 감정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생활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이 나는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야 공부가 그제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혼돈 속에 질서를 찾을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잘 정리돼 있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을 판단형이라고 하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혼돈 안에 나만의 질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형을 우리가 인식형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의 4승 이렇게 곱하게 되면 16가지 유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6가지 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이 만일 나는 과학자형이야 라고 하면 그 찾아보면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빅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빅5는 자, 2의 4승을 해서 16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MBTI와는 다르게 요 5가지 특성들 있잖아요. 이걸 누구나 다 가지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5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높고 낮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향적인
그 특성이 강할 수도 있지만 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싸우면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자, 그리고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 책임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 굉장히 우직하고 기획력 있고 맡은 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자, 정서적 안정성은 이제 스트레스에 견디는 내성 성향을 얘기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잘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완전 멘탈이 부서져, 이런 사람도 있죠. 자,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 계속 써보고 싶어하고 새로운 메뉴 이런 거 먹고 싶어하죠. 그런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5대 성격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론 내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굉장히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 풀 명칭에서 알 수 있어요. 인디케이터, 하나의 그냥 일종의 지표일 뿐이지 띠오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의 4승 16가지 중에 보면 사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과학자형, 지도자형, 뭐 세상의 소금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나쁜 거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들만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대신에 학자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것은 빅5예요. 그래서 빅5는 이론적으로 좀 실증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학자들은 선호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가치관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치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얘기합니다. 신념 내지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의 가치관은 무엇이니? 뭐 예를 들면 자, 사형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니? 너의 신념이나 철학은 무엇이니? 사형 옹호론자니 아니면 부정론자니? 이런 것들 이제 가치관은 결국 신념과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기본적인 신념 체계다라고 밀튼 로키치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굳이 필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가치관과 관련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의 신념 체계가 다르다라고 연구를 한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네덜란드의 사회 심리학자인 홉스테드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면 홉스테드가 1년의 어떤 초기 실험 중에 하나예요. 초기 실험 중에 자, 원숭이가 있고 바나나가 있고 포유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를 한번 묶어보세요. 하나는 남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카테고리를 묶냐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자, 그런데 특이하게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게 아니라 원숭이와 포유류를 묶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체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주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국은 서구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나 철학, 그리고 동양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나 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옛날 책 같은 것들 읽어보시면은 자, 우주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양 사람들은 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주는 텅텅 비어 있다, 별이 존재할 뿐. 결국 이게 시각의 차이, 철학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연구한 게 바로 홉스테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동양, 서양의 차이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홉스테드가
5가지 문화 차원을 분류를 했고, 여기에 더 이어서 홉스테드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랑 또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서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규 시간에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의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니면 직업이든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든 가치 체계, 신념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연구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도. 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태도가 문제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 태도가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과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 경향을 우리가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방향으로 내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 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불량하겠죠. 그런데 나는 경영조직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의외로 심리학도 괜찮고 재밌는 것 같아. 좀 호감이 가는 것 같아. 즉, 자, 어떤 사건이나 사물,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성, 이것을 우리가 태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뭐야 영어 강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영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죠. 포지션이 뭐죠? 위치죠. 위치를 자 프리라고 하는 건 둔다는 겁니다. 미리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미리 두는 건데 자 디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치를 완전하게 딱 정립시킬 때 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딱 미리 위치시키는 거. 이게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리디스포지션을 이제 선유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위치시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도와 관련해서 이제 나무를 봅시다.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냐면 여러 개 중에 이제 제가 2개만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자, 커트루인의 3단계 모델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커트루인의 3단계 모델은 요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너무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커트루인의 3단계 모델에서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우선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내가 생기초 인문특강에 와서 오늘부터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일주일간 너무 이제 힘들게 공부를 했다면 내일 어떻게 되죠? 다시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태도나 행동이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트루인에 따르면 성공적인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3단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언프리징, 체인징, 리프리징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프리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로 해빙이죠. 해빙. 녹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정적인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체인징은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극을 주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변화를 시켜야 되고 자, 결국 사람은 또 어떤 본능이 있다? 회귀 본능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재결빙이라고 하는 리프리징을 통해서 재결빙 다시 확실하게 딱 굳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태도가 잘 변화하지 않는데 요 3단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사실 뽑으면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신입사원 이제 뽑았어요. 그러면 바로 자 이제 당신 자리는 여기니까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학예 수련회 또는 동계 수련회 요런 데 이제 부르죠. 특히 어디로 부르냐면 자 직장이랑 먼 곳으로 부릅니다. 강원도 양양이나 아니면은 뭐 용인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로 불러서 자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거 왜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들, 어떤 고정적인 관성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녹여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10시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7시에 우선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우리 기업 문화에 젖어들어야 돼. 그래서 장소도 완전히 바꾸고 거기서 뭐 이제 나눠주죠? 막 군복 같은 거 나눠주고 막 그다음에 운동복 나눠주면서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종전의 어떤 타성은 버려! 라고 하는 게 해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엄청 굴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팀워크도 하고 발표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도 계속 시키면서 변화시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신입사원으로서 첫날 어떻게 되죠? 원래 가지고 있던 태도, 행동 다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빙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변화된 상태로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벌도 주면서 확실하게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커트루인의 3단계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종전의 습관 버리고 변화시키면서 확실하게 칭찬, 상과 벌을 주면서 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인지부조화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은 불편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걸 싫어한다. 뭐와 뭐 사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을 긴장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노무사 카페가 있죠. 그렇죠? 카페 같은데 항상 보면은 꼭 2차 시험 임박해서 또는 1차 시험 임박해서 한 달 전에 그런 글 꼭 올라옵니다. 아, 이거 해서 뭐해? 어차피 로스쿨 졸업한 사람도 지금 직장을 못 갖는다고 하는데 이거 해서 뭐해? 매년 올라와요. 반드시 한 달 전에. 왜 그러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내 인지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든지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거 노무사 따도 다 별로고 자, 변호사도 놀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별로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957년에 레온 페스팅거가 정립한 이론으로 사람은 어떻다? 가급적 신념, 태도, 행동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관성이 깨졌을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신념, 아까 뭐라고 했었죠? 가치관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행동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이 세 개 중에서 조금 쉬운 게 뭐다? 태도를 살짝 바꾸는 게 그나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이제 인지의 일관성을 추구하게 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독특한 게 다른 변수들은 하나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서, 감정, 기분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자, 교수님들마다 물론 이제 크리티컬한 의미에서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affect라고 하는 정서로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혼용하는데 굳이 그 엄밀한 의미를 찾자면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의 그냥 총체, 느낌의 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 사항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느낌
느낌의 총체를 우리가 정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대상이 있어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 보시면 이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션, 어떤 움직임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특정 대상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 이게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기분은 뭐냐면 대상이 없어요. 대상은 없는데 그냥 길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 이게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칭해서 그냥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라고 했죠. 이거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감정을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한 느낌, feeling, 이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감성지능이에요. 감성지능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한 2년 정도 전에 대한항공 그 조연아 부사장에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직에서 구성원이 행복해야 성과가 나겠죠. 그리고 리더가 감정 통제를 잘해야 성과가 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냐면, 그냥 IQ가 가장 중요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IQ보다 더 중요한 건 감성지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지능과 관련해서는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자, 감정적인 단서나 정보를 빨리 인지, 파악하고 컨트롤,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요 네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채는 거, 빨리 인지를 하면서도 자,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죠?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기쁨인지 슬픔인지 공포인지 혼란인지 불안감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누구까지? 타인까지. 타인의 감정도 빨리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 기쁨인지 무엇인지,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빨리 알아채면서도 자,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감성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IQ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과를 낸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기 감정 관리도 잘하면서 타인에 대한 감정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을 보시면, 여기 환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변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스트레스가 과하면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은 그래도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감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기름칠 해주는 거, 윤활유처럼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동을 자극, 지휘,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리거 역할로, 자,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자극을 한번 방아쇠처럼 한번 탁 당겨주고, 그 다음에 지휘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끌어주면서, 중요한 거는, 자, 불씨가 확 불타올랐다가 바로 사그라들면 안 되고, 지속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지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 분명히 리더가 존재할 텐데, 자, 트리거, 방아쇠처럼 이제 한번 자극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이끌어주면서 계속 영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과정. 이게 동기부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부여 관련해서는 많은 이론을 배우게
외우게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지는 말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연구의 흐름입니다. 연구의 흐름이 자, 예전에는 어떤 연구가 됐었냐면, 자,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결핍된 그 무언가를 채워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게 1940년대부터 쭉 연구가 됐었어요. 이걸 우리가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이론. 그러니까 결핍된 게 무엇이고 무엇을 채워줘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컨텐츠를 보는 이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자, 결핍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론이 뭐냐면 사람은 합리적인 어떤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동물적인 그 본능에 이끌리기보다는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합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득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과정, 순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1950년대, 60년대에 계속 연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무엇이 결핍됐는가? 그 다음에 체계적인 순서가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19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진짜 진정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걸 채워주거나 체계적인 순서를 뭔가 구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정말 놀이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진정한 동기부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재적 동기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의 큰 흐름은 내용이론에서 과정이론으로 그리고 내재적 동기이론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이론들을 우리가 기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기부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반출을 해보시면 뭐라고요? 개인차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지금 현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봤더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직이 원하는 상태, 궁극적인 상태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 경험을 계속 축적하게 해서 그러한 것이 완전히 자아 상태로 이루어지게 하는 영구적인 행동 변화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이론도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무죠. 자, 고전적 조건화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반 파블로프 들어보셨죠? 그렇죠? 개 실험. 그래서 침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는 우선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피동적인 존재로 봐요. 피동적 존재로 보면서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야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고전적 조건화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고전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고전적은 근본적이고 원리 원칙대로이고 최초의 어떤 이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전적이라고 하는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자, 근본적인 어떤 조건화 이론인데 자, 서로 관련 없는 자극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시키게 되면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그래서 자, 파블로프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느냐? 사실은 먹이와 관계가 없는 종소리를 결합시켜서 계속 반복하게 하죠.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련 없는 자극들을 결합시켜서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는 게 최초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줬어요. 사람은 사실 피동적이지 않죠. 굉장히 주체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사고를 하는 존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주체적으로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자극 반응으로 학습되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특히 원하는 결과 내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생각해서 동기부여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계속 생각을 해서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한층 더 개발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계속 유인해가지고 학습하게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옛날 방식이고 관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유명한 골프 선수 또는 유명한 수영 선수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종소리 주고 먹이 주고 아니면 결과로 유인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박인비를 본다거나 최나연을 본다거나 아니면 마이클 펠프스를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이게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의 설명을 한 건데 이게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강의예요. 한 학기 강의에 해당이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팩트하게 딱 필요한 것만 정말 농축해가지고 짝짝짝짝 지금 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쉬고 집단 수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고 오시면 됩니다.